네, 이른바 외부자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출연진을 어떤 분으로 모실까 고민을 하다가 양당의 정치 마수다 기존 패널을 모셨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흐름을 가장 관심 있게 그리고 경계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분들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진수희 전 장관, 최재성 전 수석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앞서 개혁신당의 네 분의 이야기 쭉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그 합당 자체가 제가 원래 전망했던 거랑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돼서 저는 이제 이렇게까지 빅텐트가 쳐질 줄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솔직한 전망의 말씀을 드리면 네. 지금 빅텐트를 차려놓고 지금 이제 원대한 목표 의석도 30석 제시하고 가시려는 분들한테 조금은 죄를 뿌리는 얘기가 될 수도 있어서 조금 그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뭐 일단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3지대 신당을 좀 제가 소속은 안 됐지만 기대하고 있었던 이유는 거대 양당이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증오와 이 대결의 정치를 만들어내는 그 상황에서 뭔가 완충지대의 역할을 누군가는 해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3지대 신당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뭐 이렇게 빅텐트까지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요. 네. 보수 진영에서는 이준석 신당, 그다음에 이제 그 진보 진영 쪽에서는 뭐 이낙연 신당이 됐든 그 원칙과 상식의 분들이 됐든 뭔가 이 진영 내에 당 바깥에서 매기 효과를 만들어내면 양당이 바뀔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3지대 정당을 빅텐트까지는 아니고 한 2개 정도 정당이 존재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큰 텐트가 차려질 거라는 생각은 못 했고요. 지금 모양은 네. 텐트는 크게 쳤는데 각 세력이요? 세력이 그냥 이삿짐만 이렇게 갖고 왔고 이삿짐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 그 지점에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제가 몇 년 전에 바른미래당에 몸담고 있었던 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지금 현재 창당 과정은 전에 바른미래당이 지방선거 앞두고 현실론에 굴복해서 그 안철수 국민의당이랑 합당했던 그때의 데자뷰가 자꾸 떠오르는데 앞으로 진행 과정은 바른미래당의 그 실패의 과정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알겠습니다. 일종의 격려의 말씀을 좀 우려 섞인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수석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여러 가지 평가와 시선들이 있겠지만요. 저는 소위 신당 추진 세력이 신당도 양당 체제다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통합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차치하고 네. 이준석 전 대표가 통합된 신당이 이제 발생하면서 가장 큰 피해자가 된 셈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낙연 대표하고는 조금 다르게 신당 창당 과정도 뭔가 당대표에서도 끌려 내려오고 또 국민의힘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쫓겨난 이런 모양새였거든요. 그래서 신당 창당의 과정이나 또 내용상의 명분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그냥 통합을 해버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소멸돼 버린 것 같고 또 의석수에 연연하지 않고 처음에 탈당해서 신당을 만드는 과정, 개혁신당을 만드는 과정에서의 이슈 관리라든가 메시지 생산 능력이나 정책 생산 능력이나 이런 걸 갖고 꾸준히 갔으면 의석수와 관련 없이 정치적 의미를 갖는 신당으로 지속성을 갖고 가다가 어차피 보수라는 그라운드에서 다시 또 역할을 해야 될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비전, 그런 계획 속에 신당이 유의미하게 존재하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네. 통합을 덜커덩 해버리니까 이준석 다음이 일단은 없어지죠. 말이 궁해지고 정책적 충돌이나 뭐 또 여러 가지 노선의 충돌이나 뭐 본인이 그동안 추구했던 여러 가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부딪히다 보니까 개혁신당 쪽에서
탈당자도 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준석 특유의 그런 이제 거침없는 행보, 거침없는 정치 이런 것들이 조금 장애되면서 가장 큰 손실을 입은 경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께서는 생각보다 이제 큰 텐트라는 게 좀 의외라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되는 선택을 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을 이뤄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장슬기 기자 앞에 보신 리포트에서는 저희가 이제 패널 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건데 이 부분은 결국에는 최근까지 제3지대 지지층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다. 즉 부동층이 많이 줄었다. 이런 흐름을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흐름이 개혁신당이 좀 빨리 이렇게 성사를 하는데 영향을 줬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영향을 분명히 줬다고 보고요. 근데 사실은 이 제3지대 신당이라고 하는 거는 늘 같은 패턴으로 그 처음에 논의 시작 무렵에 최고치를 찍습니다. 그랬다가 점점 이 하향화하는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패널 조사에서 보여졌듯이 뭐랄까 부동층이랄까 신당의 잠재적 지지층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신당에 계신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아주 영향을 받죠. 예. 받아서 말하자면 현실론에 굴복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준석의 개혁신당 쪽에서도 이제 출마하겠다고 예비 후보로 등록하신 분들도 꽤 있다고 들었는데 그분들이 과연 15% 선거 비용 보존받을 수 있는 15%를 넘길 수 있느냐. 이 여론조사를 보면 그게 가능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이준석 대표로서는 굉장히 부담을 느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실론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제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데 네. 기왕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조금 손해 보는 걸 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에 제가 조금만 좀 보태면. 예. 사실은 이준석 대표는 당명도 지키고, 대표직도 가지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당직 인사에도 여러 명 인선을 했기 때문에 원래 이준석 개혁신당에 주도하는 모양으로 됐다라고 계속 얘기는 하지만 가만히 이걸 뜯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준석 대표가 만들었던 이 개혁신당은 말하자면 지지자 정당입니다. 그리고 이낙연 신당도 아마 이낙연 전 총리는 오랫동안 호남에서 정치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신당의 당원들은 이 당원의 뿌리가 좀 있는 그런 당원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준석 개혁신당은 거의가 이 지지자로 이루어진 정당인데 이 두 형태의 정당의 차이는 뭔가 하면 이 당원 뿌리가 있는 그런 정당은 설사 지도부가 자신의 뜻과 다른 선택을 결정을 해도 그냥 당분간은 지켜봅니다. 그런데 지지자들로 이루어진 정당은 그 지도부가 자신의 뜻과 다른 결정을 하면 바로 지지를 철회할 수도 있는 뿌리가 깊은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런 점이 최근에 빅텐트 쳐진 이후에 이준석 개혁신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흐름이 이제 그런 건데 그리고 양 세력의 지지층이 겹치질 않죠. 네. 지지층이 겹치지 않는다는 거는 서로 보완제로 이 플러스 효과가 될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경우는 보완제 역할이 아니고 서로 굉장히 이질적인 걸 느끼면서 서로가 등을 돌리는 형태의 이 지지층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아마도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조사될 여론조사에서는 기존의 각 개별 세력으로 있었을 때의 지지율의 단순 합산만큼 나올지 저는 그렇게 되지 않을 확률이 더 높다는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3차 패널 조사는 사실 이 합당 이전이기 때문에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4차 패널 조사는 2월 마지막 주에 실시를 하고요. 3월 5일에 발표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런 합당의 분위기가 반영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우리 진 장관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신당을 한다 그러면은 초기 지지율보다 시간이 지나면서 좀 빠지게 돼 있거든요. 네.
감안했어야 되고요. 그걸 인위적으로 통합이라는 방식, 합당이라는 방식으로 복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 계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개혁신당이 동력이 앞으로 이제 상승 동력을 가동할 수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지율이 지금까지 나왔던 지지율보다 조금 줄어들거나 이제 답보 상태가 될 텐데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개혁신당의 지지율 가지고 지역구에서 승부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양당,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들의 이 득표에 잠식 효과가 어느 정도이냐. 이런 점을 볼 때는 결국은 개혁신당에서 출마하는 사람과 그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잠식 효과가.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낙연 신당하고 함께 했던 분들 중에 출마하는 분들이 조금 더 득표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 의외로 개혁신당의 지지율로 잠식하는 게 아니고 출마자의 득표력으로 잠식 정도를 측정한다고 봤을 때는 민주당이 조금 더 민주당 후보 지지율을 뺏길 가능성들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제3지대가 양당에 대한 반발 견제에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양당 입장에서 유불리를 장관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별로 손해 볼 게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요. 지금 그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그대로 존재했더라면 혹여 그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낙천된 분들이 억울하다 싶은 분들이 이쪽으로 같이 합류할 수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네. 이 이준석 개혁신당이 이낙연 신당과 합해진 이후에는 국민의힘에서 낙천됐다 하더라도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했지 이 신당으로는 가지 않을 것 같아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별로 그 손해가 안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상황이 점점 더 저는 아까 이준석 대표가 좀 불리하다 그랬는데 이 불리한 상황이 점점 더 저는 가속화되지 않을까 싶은 이유가 바로 국민의힘에서는 그 합류할 사람이 저는 없을 것 같고요. 반대로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뭐 내부에 이제 계파 갈등도 있고 해서 민주당 쪽에서는 의외로 이 신당으로 합류할 분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 보세요. 지금 이 개혁신당에 있는 현역 의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민주당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거기다가 만약에 앞으로 향후에 공천 과정에서 또 합류할 사람들도 주로 저는 민주당 계열의 분들일 거기 때문에 전체 개혁신당 전체 이 분포로 볼 때는 결국은 이낙연 그 대표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당원들도요. 이 이준석 신당에서 온 당원들은 애초에는 5만 명인데 지금 뭐 탈당이 어느 정도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그 이낙연 대표 쪽은 뭐 12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원의 뿌리도 그렇고 현역 의원들의 숫자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점점 더 그 개혁신당 내부에서 이준석 대표와 그 원래 개혁신당 분들이 가질 수 있는 뭐 지분이라고 표현하면 좀 어폐가 있는데 네. 영향력이랄까 의사결정권이 자꾸만 약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은 있습니다. 그 수석님께서는 양당의 이탈자가 개혁신당으로 합류할 가능성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민주당도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현역 의원이든 전직 의원이든 출마를 해봤고 지역구 정치를 해봤고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득표력이 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는 전현직 의원이 민주당 출신들이 개혁신당에 합류를 하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또 공교롭게도 대부분 수도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에서의 민주당 후보 득표력을 잠식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뭐 개혁신당의 민주당 출신 의원이 뭐 10%를 얻었다 득표를. 네. 그러면은
만약에 5% 미만에서 좌우지되는 지역이면은 그건 상당한 이 타격을 입게 되는 거거든요. 통상 이렇습니다. 신당이 뜨면은요, 대부분의 후보들이 신당 지지율보다 득표력이 밑돌아요. 왜냐하면 정치 신인이고 지역구에서 득표력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론조사상의 신당 지지율보다 조금 득표력이 밑도는데 전현직 의원이라든가 지역구에서 출마했거나 정치를 했던 그런 분들은 신당 지지율을 상회하는 득표력을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민주당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당 그 자체가 가공할 위력을 발휘를 해서 당선이 되거나 혹은 수도권에서 어떤 후보든지 당락을 또 TK에서 당락을 좌우할 정도의 캐스팅 보트 이 득표력 잠식 효과 이것을 전체적으로 신당 지지율 자체로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신당의 후보가 누구냐에 따라서 네. 그리고 그 후보가 출마하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 완전히 접전 지역이라든가 근소한 차이로 민주당과 국민의힘 승부가 갈라지는 지역에 10% 이상의 득표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왔다 그러면은 그거는 민주당에 주로 타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조사에서 나온 네. 예를 들어서 양당 심판론, 정권 심판론, 그다음에 이제 신당을 선택한 사람 중에 이념 성향 보면 진보 보수가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나 실질적인 총선 과정에서의 타격은 지역별로 민주당에 더 클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정치에서 제3당은 통일국민당, 국민의당 이렇게 선례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물론 시작에 불과합니다만 개혁신당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 국민의당이나 통일국민당인가요? 네, 통일국민당. 예. 일단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국민의당이니까 국민의당하고 비교를 해도 이게 굉장히 다른 것이 국민의당만 해도 그 민주당에 있다가 거의 아주 동질적인 세력이 같이 나와서 그 신당을 차린 거잖아요. 게다가 그 당시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대표셨나요? 아니면 안철수 그 대표가 당대표 시절에 그 결단하셨죠. 문재인 당 대표가 호남에서 별로 그렇게 지지가 썩 높질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간 분들이 호남에서 지역구로 대거 당선이 돼서 그 당시에 아마 호남 지역에서는 국민의당이 일당이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지만 지금 이 신당은 정말 이질적인, 그게 좋게 표현하면 다양성인데 저는 다양성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질적인 그 세력들의 결합이기 때문에 국민의당하고 비교하기도 굉장히 그 다르다는 거죠. 국민의당을 벤치마킹 하기에는 이거는 좀 너무 달라요. 그다음에 뭐 DJP 연합이나 예전 3당 합당에도 그 들고는 있는데 그 당들은요, 오랜 뿌리가 있는 정당이고 그 당에 그 존경받는 지도자급이 이 합당 선언을 했기 때문에 당원들은 그냥 인정하고 따라가고 이러는 건데 지금 그 DJP 연합이나 3당 합당 또는 안철수 국민의당 예를 이번에 만들어진 이 개혁신당하고 비교하거나 그러기는 매우 달라서 그 비교 대상이 좀 안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개혁신당 통합이 국민의힘과 민주 이 양당 지지층을 더 결집시킬 거다. 이런 일각의 또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더 결집시킬 거다라는 것보다는 양당으로의 결집을 이 개혁신당이 막아내고 혹은 그 결집도를 낮추는 역할 이것을 할 수 있을 것이냐의 문제인데 네. 그게 이제 어렵다고 보는 거죠. 보시면 아까 여론조사에서 네. 그 신당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 분류를 해놨죠. 원래 국힘 지지층, 원래 민주당 지지층, 아니면 네. 중도층. 중도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55%가 되던데 저는 이 층은 저는 뭐라 그럴까. 선거의 투표율이 비교적 낮은 계층
투표장에 일 오지 거라서 않을 수 있다. 여론조사에서 아까 우리 최수석님도 언급을 하셨지만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수치보다는 이 신당 지지가 실제 기표소에 와서 투표로 나타내는 거는 훨씬 더 낮을 거라는 판단이 듭니다. 이제 예.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요. 신당, 제3신당이 성공을 하려면 이건 지속성하고는 무관합니다. 네. 총선에서 성공을 하려면 첫 번째가 지역 기반이 분명한 데는 하여튼 총선에서 교섭단체 이상의 성적을 냈어요. 예전에 이제 뭐 자민련 같은 이런 정당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친박연대도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뭐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해서 이명박 정부 초기에 치러진 18대 총선에서 공천 학살당하고 나가서 이제 연대를 한 건데 거기도 영남권이라든가 TK 이쪽에 이 응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생환해서 이제 돌아오고 의미 있는 이제 의석도 확보를 했죠. 그리고 국민의당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문재인 대표 시절에 안철수, 뭐 박지원 대표, 김한길 대표 탈당해서 국민의당을 만들었는데 그때 호남에서 문재인 대표와 민주당 지지율이 폭락했거든요. 예. 지금은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60% 후반, 70% 이 정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신당이 낄 틈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호남 기반이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여론조사 지표나 이런 걸 보면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하고 또 완전히 다르고 그때 국민의당은 호남을 석권을 했죠. 그리고 비례대표까지 해서 38석인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이 개혁신당은 우선 공고한 어떤 지역 기반이 어디에 있느냐 했을 때 안 보이고 그러면은 세대 기반이라든가 이런 게 이준석 대표가 조금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망실되어 버린 조금 많이 이제 희석되어 버린 이런 경우고요. 그러면은 정말 1등하거나 상위권에 대선 주자가 있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동지애 내지는 철학과 정체성으로 똘똘 뭉치는 예를 들어서 과거의 진보 정당 같이 뭐 그런 어떤 정체성이나 소위 말해서 철학 노선의 동질감으로 동지적인 관계를 튼실히 형성할 수 있는 거냐면 그것도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어려움이 예상될 수밖에. 그러니까 두 분 다 개혁신당의 성공 가능성에 회의적인 의견을 주고 계신데요. 각기 다른 네 세력이 신당을 꾸린 만큼 융합 가능성과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궁금증과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합당이 되면 어떤 제3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한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장점들을 모아서 그 방향을 제시한다면 더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우러지지 않는 색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나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처음부터 다른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오랫동안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고. 처음은 힘들겠죠.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꾸준히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다음 대선에서는 총선에서는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급작스럽게 총선 전에 만들어진 거니까 유지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 사람들로 인해서 두 당이 하는 일에 견제가 되고 바른 일로 이끌 수도 있다. 그런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옛날에도 당을 합치가지고 뭐 흩어지고 뭐 이런 적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선거 때는 못 있다가 뭐 선거 끝나고 나면은 막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러다가 뭐 보통 보면 째진다니까. 네, 핵심은 화학적인 그 유기적인 화합 이게 가능할 것인가 이제 그 질문입니다. 앞서 개혁신당 내부는 다양성을 이제 조율해 나가면 이 융합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가능성을 보여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지금 저 네 세력이 결합되어 있는데 그거를 다양성으로 국민들이 봐주실지 아니 선거 앞두고 되게 이질적인 그 세력들이 선거만을 위해서
이합집산 했다고 봐주실지, 그거는 이제 총선에서 선거 결과로 그 유권자들이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신당에 들이대는 잣대와 기존 정당에 들이대는 잣대가 우리 국민들이 달라요. 그래서 기존 정당 내에서 정책에 관한 이견들이 다 있을 수 있죠. 네. 그 기존 정당 내에서 나오는 정책에 대한 이견이나 내부의 어떤 비판이나 이런 거는 다양성으로 그냥 그렇게 봐주시지만, 만약에 이 새로 만들어진 이 신당에서 정책과 관련한 이견이나 뭐 당내 비판이나 이런 게 나오면 그건 바로 그 다양성으로 보기보다는, 아니 저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합쳐서 뭘 하겠다는 가 바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그러니까 애초에 신당은 그런 핸디캡을 갖고 출발을 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사실은 그분들이 신당을 만드는 뭐라 그럴까 목표나, 그러니까 취지가 거대 양당이 만들어내는 폐해를 종식한다라고 했는데, 그거 이외에 그래서 신당은 앞으로 어떤 비전과 어떤 정책적인 기조와 방향을 갖고 가겠다라는 게 아직 안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지금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것이, 지금 그러니까 먼저 진도를 나가던 이준석 개혁신당에서 내놓은 공약들 몇 가지 있잖아요. 굉장히 논란이 되는 네. 것들. 그 공약을 갖고 내부의 한 목소리로 다듬는 과정도 저는 그렇게 녹록지가 않아 보이는데, 왜냐하면 비근한 예가 페미니즘 그로 비롯한 그 여성 할당제 이거에 예. 관해서 가장 극과 극의 입장을 그동안에 견지한 분이 이준석 대표와 금태섭 전 의원이시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한 울타리에 있는데, 과연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잘 조율을 해낼지, 뭐 그런 게 저는 한두 가지가 저는 아니라고 봐서, 예.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접하는 국민들이 과연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지, 이 당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주실지, 그게 저는 좀 물음표가.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질문 드릴게요. 공천에서 이제 무엇보다도 비례대표 배분이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아주 확정적으로 답할 수는 없지만, 이제 신당이 득표율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이제 10% 미만으로 봤을 때 의석이 많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 민주당이 소위 이제 비례연합 정당을 하겠다고 그렇게 한 마당에는 제가 보기엔 의석수가 많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큰 충돌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의석수가 많거나 뭐 한 15석 이상 비례로 확보할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 계산상에 이제 충돌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는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례 순번이나 비례 배치를 둘러싸고 큰 충돌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관님은요? 글쎄요, 그 숫자가 많으면 더 충돌이 있을지, 예. 오히려 적기 때문에 더 있을지. 적기 때문에 그 적은 의석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차지하기 위한 갈등이 더 심각해질지, 그거는 뭐 지금 시점에서는 잘 가늠이 안 되는데, 어쨌든 이 개혁신당에서는 지역구 공천과 관련해서는 거의 갈등이 저는 없으리라고 보고요. 비례대표 배분과 관련해서는 어떤 지혜를 발휘할 수 있을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지지율대로 배분 비율을 나누느냐, 아니면 내 세력이 각기 후보를 추천한 다음에, 뭐 추천은 이제 몇 명씩을 하고요. 뭐 몇십 명의 후보를 놓고 뭐 배심원 같은 걸 구성해, 배심원도 각 세력이 좀 추천해서 네. 해서 뭐 그렇게 할지, 그거는 뭐 그분들이 좋은 지혜를 짜낼 거라고 봅니다. 제가 별로 예. 이렇게 갈등이 없을 것이라고 한 거는요, 일단 한 자리 숫자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석이다. 그러면 아주 심플합니다. 그래서 한 지붕 4가족이면은 예.
예를 들어 그건 싸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만약에 5석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네. 문제는 지지율이 뭐 20%, 뭐 15%, 20% 이상 됐을 때 어느 선에서 이제 커팅 이 당선 안정권으로 보느냐. 네. 그거를 정당 여론조사 가지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좀 번호표 가지고 이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너무 심한 거 알겠습니다. 아니에요? 예. 30석 목표였는데. 그러니까 제가 개혁신당 내부자와 지금 외부자들이 보는 시각차가 너무 크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이른바 외부자 토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두 분 고맙습니다.